거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800년 된 종가집 보호수 아래에서 쌍둥이 형제 서준과 혜주는 그저 나뭇잎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뭇잎으로 엮은 왕관을 본 순간 16대 종손 윤석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매듭을 누가 가르쳐 주었지?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새해 소원을 써주시면 이뤄지길 함께 기원할게요. 새벽 5시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최이선은 좁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불려둔 쌀이 다행히 2공기는 될 것 같았어요. 도마 위에는 계란 2개와 시들어가는 시금치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야지. 이선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계란을 프라이팬에 지졌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퍼졌어요. 벽에 붙은 달력 옆으로 노란 고지서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찍힌 유치원비 고지서까지. 이선은 한숨을 삼키며 도시락통 2개를 꺼냈습니다. 방 한편에서는 쌍둥이 서준이와 혜준이가 나란히 이불을 개고 있었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지만 이모가 고생하는 걸 알기에 스스로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이모, 우리 오늘 유치원 가는 거예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은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리지 못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거든요. 오늘은 이모 일 따라가야 할 것 같아. 유치원에서 현장학습 간다며? 괜찮아요. 우리 이모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 속에는 아쉬움이 살짝 어려 있었어요. 이선은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1시간 뒤 이선은 아이들과 함께 낡은 1톤 트럭 앞에 섰습니다. 트럭은 빨간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어요. 짐칸 문은 삐걱거리며 겨우 열렸고 운전석 시트는 스펀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에게 이 트럭은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자, 조심해서 올라타. 이서는 아이들을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주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오늘만이라도 말썽 부리지 마. 이선은 작게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차창 밖으로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서준이와 혜준이는 그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이모, 우리 배 안 고파요. 아침 많이 먹었어요. 혜준이가 배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알고 있었어요. 아침밥은 계란 반쪽과 시금치 몇 줄기가 전부였다는 걸. 혜준이가 몰래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트럭이 덜컹하더니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래? 이선은 황급히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보닛을 열자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모, 고장 난 거예요? 서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 이선은 애써 밝게 웃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번쩍거리는 차체와 짙게 썬팅된 유리창. 그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선은 녹슨 트럭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무게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모, 울지 마요. 혜준이가 다가와 이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응, 안 울어. 이모 안 울어. 이서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엔진이 다시 돌아갔어요. 한참을 더 달려 드디어 종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동 윤씨 종택이라고 새겨진 큰 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높은 돌담과 무거운 나무 대문. 이곳은 600년 전통을 간직한 종가집인 동시에 안동의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했습니다. 대문 옆 안내소에는 중년의 이모님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관광객들에게 입장권을 팔고 안내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선은 트럭을 세우고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배달 끝낼 때까지 이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이고, 배달하시는 분이구먼. 그래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항아리가 좀 무거워서. 그래요, 그럼. 애들아, 이리 와. 이모들이 사탕 줄게. 안내소 이모님은 다정하게 아이들을 안내소 안으로 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선은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황급히 항아리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항아리를 하나씩 나르며 이선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입술은 바짝 말랐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안내소에서는 서준이와 혜준이가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애들아, 심심하지? 저기 정원 구경하고 올래? 이 종가집은 정원이 아주 예쁘거든. 이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혼자 가도 돼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관광객들도 다 구경하는 곳인데 뭐. 저기 보이는 큰 나무 있지? 거기까지만 갔다 와. 그것보다 안쪽은 주인분들 사시는 곳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안내소를 나섰습니다.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가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어요. 800년 된 보호수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껍질과 하늘 높이 뻗은 가지들. 그 아래로는 초록빛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와, 나무가 엄청 크다. 혜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달려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어요. 보호수에서 잎사귀 몇 장이 떨어져 아이들 발밑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준이가 잎사귀를 주워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예쁜 잎사귀였습니다. 혜준아, 이거 왕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아빠가 가르쳐준 그거? 응. 아빠가 특별한 매듭이라고 했잖아. 두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잎사귀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줄기를 꼬아 동그란 왕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다가오는 한 노인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노기가 가득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동 윤씨 종가의 16대 종손 윤석규였습니다. 그날 새벽 윤석규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넓은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석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었어요. 문중 어른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만큼은 종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석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가 끊긴 집안에 무슨 종부가 필요하겠습니까? 대가 끊겼어.
대가 끊겼단 말이야. 석규는 제사상에 과일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듯 서늘했어요.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술잔을 들어 올리려는데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우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석규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석규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 한쪽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들이 담긴 책이었어요. 석규는 그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빠, 나 커서 이 나무처럼 큰 사람 될 거야. 보호수를 그린 어린 진우의 그림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규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쓰다듬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책을 닫고 다시 책장에 꽂아버렸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때 문 밖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요즘 더 예민하셔. 조심해야 돼. 그러게. 젊은 도련님 생각하시나 봐. 조용히 하지 못해. 석규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흩어졌어요. 석규는 거친 숨을 내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점심때쯤 석규는 사랑채 앞들로 나갔습니다. 석규는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술잔을 꺼냈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한 잔 따른다. 혼자 중얼거리며 빈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집을 나가지만 않았어도. 석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정원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기. 배달 온 차에 아이들이 와서 정원을. 뭐? 아이들? 석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관광객도 아니고 배달차에서 나온 아이들이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인가. 죄송합니다. 안내소 직원들이 잠깐 봐주고 있었는데. 당장 내보내.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석규는 지팡이를 탁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아빠가 이렇게 꼬라고 했어. 맑고 천진한 목소리. 석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피부 안쪽에서 쿵쿵 부딪히는 감각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제가 가서. 됐어. 내가 직접 가겠네. 석규는 부채를 펼쳐들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보호수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답답했어요. 보호수 아래에 다다르자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나뭇잎을 주워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석규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둥그런 눈망울, 조금 긴 속눈썹,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린 모습. 석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아이들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죄송해요.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규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들이 손에 쥔 것을 보았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동그란 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듭이. 석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손끝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 매듭법은 안동윤 씨 종가에서만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16대 종손인 석규가 아들 진우에게만 가르쳐줬던 매듭법이었어요. 이 매듭, 누가 가르쳐줬느냐?
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아빠요.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석규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눈동자. 진우가 어릴 적 자신을 올려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석규는 비틀거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석규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져 땅에 굴렀어요. 할아버지, 한 아이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석규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바로 앞 보호수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너희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싶었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두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석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작은 손이 석규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순간 석규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아니 평생을 참아온 눈물이 차올랐어요. 진우야, 이 아이들이. 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사가 다가와 석규를 부축하려 했지만 석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들, 이름이 뭐냐? 저는 윤서준이요. 쟤는 제 동생 윤혜준이에요. 서준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윤서준, 윤혜준, 성이 윤씨였습니다. 석규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보호수 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아이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800년을 살아온 보호수가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듯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석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숨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28살의 윤진우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간곡히 말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윤석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집안이 아니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 17대 종손이 사랑 타령을 하고 있나? 석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을 사랑하셔서. 입 닥쳐. 석규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내 어머니는 문중에서 정한 분이었다. 집안도 학벌도 모든 게 어울렸어. 그런데 넌 어디서 데려온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분은 대학교 선배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어떤데?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데?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뭐? 석규는 코웃음을 쳤어요. 택시 운전사 딸을 우리 집안 종부로 들이라고? 네가 제정신이냐?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진우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석규는 아들을 노려봤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지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 집을 나가거라. 석규는 돌아섰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정원 창고에서 자신의 원예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위, 모종삽, 물조리개. 진우가 아끼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 직원 하나가 달려왔어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정원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진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자 석규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진우의 원예 도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게 네가 종손의 본분을 잊고 흙이나 파고 있으니 이 꼴이 된 거다. 석규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곧장 그는 석유를 도구들에 뿌렸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진우가 달려들었지만 다른 직원들이 붙잡았어요. 성냥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진우가 아끼던 도구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 갔어요. 이제 정신 차렸나? 종손답게 살아라. 석규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탄재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보호수 아래로 갔습니다. 주머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약혼 반지가 든 상자였습니다. 진우는 보호수 잎사귀를 몇 장 따서 왕관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께 배운, 아버지께 배운 그 특별한 매듭법으로 당신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철제 상자를 땅속에 묻었어요. 안에는 진짜 가계도와 박 실장이 의심스럽다는 메모,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몰라. 다음 날 진우는 편지를 썼어요. 아버님, 아들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아버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진우는 편지를 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실장님, 이거 아버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도련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박 실장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화를 푸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지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들었어요. 박 실장은 편지를 받아들고 진우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박 실장은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이래야 내 자리가 안전하지. 박 실장은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석규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실장, 진우한테서 아무 연락 없나? 없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이 정말 나가버렸구나. 도련님께서 회장님을 원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뭐? 회장님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석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말했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됐네. 나가보게. 박 실장이 나가자 석규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윤씨 성을 쓰지 마라. 하지만 박 실장은 진우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몰래 사람을 시켜 진우를 미행하게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도련님이 무슨 증거를 남길지. 3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작은 단칸방에서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쌍둥이 아들과 살고 있었어요. 여보, 애들 분유값이.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일당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벽에 붙은 구직 광고들이 그의 힘겨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수아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보고 했습니다. 실장님, 도련님께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박 실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쌍둥이. 윤씨 핏줄이 이어졌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감시해. 하지만 회장님께는 절대 보고하지 마.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사진들을 금고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진우 부부는 가난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주말이면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돈이 들지 않는 유일한 나들이였습니다. 아빠, 저거 뭐예요? 3살 된 서준이가 나뭇잎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느티나무 잎사귀란다. 아빠 어릴 때 이걸로 왕관을 만들어서 놀았어. 진우는 잎사귀를 몇 장 따서 능숙하게 왕관을 만들었어요. 와, 신기해. 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완성된 왕관을 서준이 머리에 씌워줬어요. 자, 우리 왕자님. 나도. 혜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또 하나를 만들어 혜준이에게도 씌워줬어요. 그날부터 공원에 갈 때마다 진우는 아이들에게 잎사귀 왕관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5살이 된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줄게. 아니에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조금 더 크면 가르쳐 줄게. 이건 손이 좀 여물어야 할 수 있거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7살이 된 쌍둥이는 이제 제법 손재주가 생겼어요. 아빠, 우리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이가 졸랐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가르쳐 줄게. 이건 우리 집안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매듭법이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진우는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꼬고 이 줄기를 요렇게 넣어서. 아, 어려워. 혜준이가 투덜댔지만 서준이는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천천히 해봐. 아빠도 처음엔 할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배웠어. 아빠,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할아버지는 멀리 계셔. 안동이라고 아주 큰 집에 사시지.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 너희가 이 왕관을 잘 만들 수 있게 되면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야. 진우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댁에는 엄청 큰 나무가 있단다. 800년이나 됐대. 거기 잎사귀로 왕관을 만들면 할아버지가 알아보실 거야. 우리 열심히 연습할게요. 혜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쌍둥이는 공원에 갈 때마다 왕관을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진우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진우 부부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빗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실장의 수아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박 실장은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 쪽 동생이 데려간다고 합니다. 최이서라는 사람입니다. 계속 지켜봐.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몇 시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실장님, 도련님 부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박 실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네. 회장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박 실장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어. 그는 윤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석규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련님께서 오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 석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병원이 어디야? 그게 이미.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현장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석규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진우가, 내 아들이.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인도 함께. 진우 혼자 살고 있었다며? 결혼은 했나? 네,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석규는 주저앉았어요.
박 실장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해?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치른다고 합니다. 내가 가봐야. 회장님, 박 실장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회장님께서 가시면 도련님도 편히 가시지 못할 겁니다. 원망하셨을 테니까요. 박 실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그날 이후 석규는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박 실장은 금고에 쌍둥이 아이들의 사진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 아이들만 나타나지 않으면 내 자리는 안전해. 1년이 흘렀습니다. 박 실장은 가끔 수화를 시켜 쌍둥이들을 확인했어요. 이모 최이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종가집과는 아무 접촉도 없었습니다. 다행이야. 계속 이렇게만 살아주면. 하지만 그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아이들이 종가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종가집 별채 사무실. 박 실장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0년도 넘게 쌓아온 비밀 계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은퇴해도 충분하지. 박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종가집 장류를 정식 루트가 아닌 중국과 일본으로 빼돌려 챙긴 돈이었어요. 윤 회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정원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배달 나온 여자가 쌍둥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요. 박 실장은 무심하게 서류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호수 아래에서 뭔가 만들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나가셨습니다. 뭐? 박 실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 앞에서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시고 지금 그 아이들은 안내소 직원들이 돌봐주고 있고 이모라는 사람은 배달 끝내고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이 뭔데? 윤서준, 윤혜준이라고 하더군요. 박 실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시성? 쌍둥이. 7살. 그 여자 이름은 최이서라고 합니다. 아이들 이모래요. 박 실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금고를 열어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진우 부부 사고 이후 정리해둔 자료들이었어요. 사진 속 쌍둥이 아이들. 이 녀석들이 나타났구나. 박 실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온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진짜 핏줄이 나타나면 윤 회장의 마음이 돌아설 게 뻔했습니다. 당장 최이서라는 여자 뒷조사 들어가. 경력, 빚, 정과 뭐든지 다 파내. 알겠습니다. 정원사가 나가자 박 실장은 사진을 책상에 펼쳐놓았어요. 뭔가 약점을 찾아야 해. 이 여자를 제거할 방법을.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은 윤 회장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어제 몸이 불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석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장, 어제 이상한 아이들을 봤네. 아, 배달차에서 나온 아이들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집안 매듭법을 알고 있었어. 박 실장은 놀란 척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혹시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가르쳐 준 거야. 석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진우와 관련이 있을까? 회장님, 박 실장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도련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셨고요. 하지만 그 아이들 성이 윤씨라네. 요즘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종가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혹시 배달 나온 여자가 뭔가 꾸민 건 아닌지. 사기꾼?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은 해봐야겠지. 박 실장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며칠 뒤 박 실장의 사무실. 조사를 나갔던 수아가 돌아왔습니다. 실장님, 최이서 신상 파악했습니다. 어떤 여자인가? 1년 전 언니 부부 사고로 죽고 조카들 떠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 3개월 밀렸고 유치원비도 체납 중입니다. 정가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박 실장은 혀를 찼어요. 약점이 없군. 그럼 만들어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속 감시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책장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종가비전 조리 장부야. 600년 동안 내려온 비법이 담긴 거지. 그걸 왜요? 이 여자 가방에 몰래 넣어둬. 그리고 회장님께 알려. 수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업 스파이로 몰겠다는 겁니까? 그래. 경쟁업체에 비법을 팔아넘기려 했다고 하면 회장님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증거는 내가 만들지. 박 실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경쟁업체 직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의 이름으로 또 다른 계정을 만들었어요. 장부 사진 찍어서 여기로 보내드릴게요. 가격은? 박 실장은 거짓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일주일 후 이서가 다시 배달을 나왔습니다. 박 실장은 직접 나가서 이서를 맞았어요. 배달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서는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박 실장의 수아가 트럭 안이서의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종가비전 장부를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실장님, 끝났습니다. 수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비전 장부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윤 회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장부가 없다고? 네, 서재 금고에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석규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장 찾아. 직원들이 종가집 곳곳을 뒤졌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배달 나온 여자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여자를? 네. 요즘 자주 드나들지 않습니까? 만약을 위해.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은 이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요? 네. 가방요? 이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예, 분실된 물건이 있어서요. 아, 네. 그러세요. 이서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박 실장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낡은 장부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석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비전 장부입니다. 뭐라고? 이서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라요. 제가 왜 이걸? 회장님, 이메일 증거도 있습니다. 박 실장은 미리 준비한 이메일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석규는 이서를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누명이라고? 증거가 여기 있는데. 박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 아이들을 이용해서 종가집에 접근한 겁니다. 비법을 훔쳐 팔아넘기려고. 이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석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내소에서 기다리던 서준이와 혜준이가 달려왔어요. 이모. 박 실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장면을 봐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준이는 이모를 둘러싼 어른들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선은 아이들을 보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얘들아, 괜찮아. 이모 괜찮아. 이모, 왜 울어요? 저 사람들이 이모 괴롭혀요? 혜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애들아, 너희 이모가 나쁜 짓을 했어. 저리 가 있어. 아니에요. 우리 이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윤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보호수 아래에서 봤던 그 쌍둥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혜준이가 윤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모는 도둑 아니에요. 이모는 착한 사람이에요. 석규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증거가 명확합니다. 저 여자 가방에서 장부가 나왔고 이메일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이선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준이가 박 실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저씨, 아까 우리 이모 가방 만졌죠? 뭐? 박 실장이 당황했습니다. 저 봤어요. 아저씨가 이모 가방 가까이 갔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그리고 아저씨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서준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 장부에서도 똑같은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석규가 장부를 집어 냄새를 맡았어요. 실장, 자네 요즘 쓰는 향수가. 회장님, 7살짜리 애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박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혜준이가 이서의 가방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 태블릿이에요. 아빠가 남겨둔 영상을 보려고 쌍둥이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태블릿이었습니다. 서준이는 태블릿을 들고 윤 회장 앞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이거 남겨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아빠? 석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윤진우요. 할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서준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석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우이, 아들들, 저리 치워. 그건 증거가 안 돼.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석규는 손을 들어 박 실장을 제지했어요. 기다려. 보자. 서준이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생일이에요. 삐삐삐. 태블릿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서준이 첫걸음, 혜준이 돌잔치, 아이들에게. 서준이는 아빠의 일기라는 폴더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는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윤진우였습니다. 2023년 3월 3일. 아이들이 오늘 유치원에 첫 등원했다. 서준이가 울지 않고 씩씩하게 들어가는 걸 보니 석규는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석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이가 다른 영상을 눌렀어요. 이건 1년 전 거예요. 아빠가 무슨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속 진우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난다. 박 실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편지를 정말 전해줬을까? 아버지가 나를 정말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석규는 화면에 손을 뻗었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박 실장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언젠가 진실이 밝혀졌으면. 박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건 오해입니다. 도련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닥쳐. 석규가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널 의심했어. 그 말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서준이는 태블릿을 석규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 여기 더 많은 영상이 있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서준이가 박 실장을 가리켰어요. 우리 이모는 컴퓨터 잘 몰라요.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만 해요. 맞아요. 이모가 우리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혜준이가 거들었습니다. 석규는 이서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가? 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요. 거짓말이야. 증거가 있다니까.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석규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이메일 전문가한테 분석시켜 봐야겠어. IP 주소 같은 거 추적하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실장. 석규가 박 실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니가 정말 내 아들한테 편지를 전달했나? 그야 물론이죠. 그럼 왜 내 아들이 자네를 의심했겠나? 박 실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규는 직원들을 불렀어요. 박 실장 사무실을 당장 조사해. 컴퓨터, 서류, 전부 확인해. 회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니가 자초한 거지. 석규는 이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서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서준이와 혜준이도 이모를 꼭 껴안았습니다. 석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얘들아. 석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한테 미안한 사람이란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척하지만 사실 착한 사람이래요. 석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의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종가집은 술렁였습니다. 박 실장의 사무실에서 수상한 서류들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문중 어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서와 쌍둥이는 종가집 사랑채에 머물게 됐어요. 이모, 우리 여기서 자는 거예요? 혜준이가 넓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께서 오늘은 여기서 쉬라고 하셨어. 이서는 아이들을 재웠지만 혜준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호수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그랬지. 할아버지랑 나무 아래 보물을 묻었다고. 혜준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혜준아, 서준아. 아빠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보물찾기 놀이를 했단다. 큰 나무 아래 상자를 묻었는데 아직도 거기 있을 거야. 그때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진짜 뭔가 묻어놨을까? 혜준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서준아. 응? 서준이도 잠이 안 왔는지 눈을 떴어요. 나무 가볼래?
아빠가 뭔가 묻어놨을 것 같아. 지금 밤인데? 응. 아까 할아버지 얼굴 봤지? 엄청 슬퍼 보였어. 우리가 아빠 이야기해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두 아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호수는 어둠 속에서도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여기일 것 같은데. 혜준이는 보호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빠가 큰 나무 뿌리 옆이라고 했어. 평평한 돌 밑이래. 여기 돌 많은데? 서준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혜준이는 한참을 살피다가 조금 특이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돌들보다 네모나고 평평했어요. 이거, 혜준이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두 명이 힘을 합쳐 옆으로 밀었어요. 돌 밑에 흙이 다른 곳과 달리 푸석푸석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혜준이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서준이도 함께 팠습니다. 조금 파내려가자 딱딱한 게 손에 닿았어요. 형, 이거 쇠로 된 상자였습니다. 작지만 묵직했어요. 두 아이가 상자를 꺼내려고 애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실장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는 박 실장.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너희들, 거기 손대지 마. 박 실장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혜준이가 상자를 꼭 안았어요. 이리 내놔. 그건 내 거 아니야. 박 실장이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소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원 쪽이야.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석규도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저 애들이. 박 실장이 변명하려는 순간 혜준이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묻어둔 거 찾았어요. 석규는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괜찮니? 네. 이거 봐요. 혜준이가 흙투성이 상자를 보여줬어요. 석규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아빠가 할아버지랑 묻었대요. 보물이래요. 박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그냥 애들 장난감일 겁니다. 쓸데없는. 조용히 해. 석규는 상자의 녹슨 자물쇠를 살펴봤어요. 도구 가져와. 이거 열어야겠어. 잠시 후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석규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비닐로 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습기를 피하려고 여러 겹산 것 같았어요. 석규가 비닐을 벗기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진우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아버지께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박 실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규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 제가 드린 편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실장이 제 편지를 가로챌 것 같아 이렇게 남깁니다. 박 실장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석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꺼냈어요.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가계도였어요. 그리고 박 실장의 필체로 위조된 서류들, 회사 도장이 찍힌 가짜 계약서들. 이게 무슨... 석규는 박 실장을 돌아봤어요. 설명해봐. 이게 뭔가... 저건 조작입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모함하려고.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 석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문중 어른 하나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거 박 실장 자네 글씨 아닌가? 나도 자네 서류 많이 봐서 아는데. 아, 아닙니다.
여기 날짜 좀 보게. 10년 전이야. 도련님께서 집을 나가시기 직전이지. 다른 문중 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야. 회사 도장을 몰래 찍었어. 박 실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석규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내 아들을 쫓아내고 내 손주들을 숨기고 회사 돈을 빼돌린 게 나를 위해서였나? 회장님, 이제 다 끝났네, 박 실장. 석규는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 문중 회의를 소집하게. 모든 걸 밝히겠어. 박 실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석규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가 진실을 찾아줬구나. 아빠가 알려줬어요. 혜준이가 웃었습니다. 석규는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보호수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마치 진우가 웃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내 아들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석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종가집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청마루에 문중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엔 제사 때나 모이는 분들이 모두 얼굴을 비췄어요. 12명의 문중 원로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했습니다. 윤석규는 상석에 앉아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앞에 놓았어요. 타임캡슐에서 나온 증거들, 진우의 태블릿 영상, 그리고 어젯밤 박 실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들까지. 오늘 이 자리를 급히 마련한 이유는 석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종가가 10년 동안 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렸어요. 박 실장을 들이시오. 박 실장이 들어왔어요. 어젯밤과 달리 말끔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앉게. 박 실장은 아래쪽 자리에 앉았어요. 석규는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10년 전 내 아들 진우가 쓴 편지일세. 자네한테 부탁해서 나한테 전해달라던 편지. 회장님, 그건 자네 그 편지 전해줬나? 박 실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해보게. 전해줬나, 안 줬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도련님께서 회장님을 원망하신다고 들어서. 거짓말. 석규가 탁자를 쳤습니다. 내 아들은 이 편지에 뭐라고 썼나? 아버지,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썼어. 이게 원망인가?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규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니가 위조한 계약서들 일세. 회사 도장을 몰래 찍어서 해외 거래를 조작했지. 그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 한 문중 어른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실장, 자네 해외 계좌가 3개나 된다며?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있나? 박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석규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손주들 사진일세. 자네 금고에서 나왔어. 사진 속에는 어린 서준이와 혜준이가 있었습니다. 자네 내 손주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군. 회장님, 1년 전 진우가 죽었을 때 자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혼자 살다 갔습니다라고 했어. 근데 아이들이 있었잖아. 왜 숨겼나? 박 실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해보게. 아이들이 나타나면 제 자리가 흔들릴까봐. 자네 자리? 석규는 코웃음을 쳤어요. 자네는 종가의 충복이 아니었어. 그저 자리를 지키려는 탐욕쟁이였군. 문중 어른 하나가 장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장부 좀 보십시오. 지난 5년간 빠져나간 돈이 상당합니다. 얼마나? 대충 봐도 30억은 넘을 듯합니다.
문중 어른들이 술렁였어요. 30억이나 파렴치한 놈. 석규는 박 실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박 실장, 자네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언제였나? 20년 전입니다. 20년. 나는 자네를 믿었어. 진우 다음으로 믿었다고. 석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근데 자네는 어땠나? 내 아들을 쫓아냈고, 내 손주들을 숨겼고, 회사 돈을 빼돌렸어.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석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 이미 검찰에 고발했네. 횡령, 문서위조, 배임. 오늘 오후면 조사 나올 걸세. 박 실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석규는 박 실장 앞에 섰습니다. 내 아들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 그때 자네가 중간에서 뭘 했지? 박 실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는 종가에서 영구 추방일세.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회장님, 나가. 직원들이 박 실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실장은 비틀거리며 대청마루를 나갔어요.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종가를 속였대. 20년 동안 믿었는데 배신자였어. 쯧쯧, 얼굴도 못 들겠네.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종가집 대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청마루로 돌아온 석규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문중 어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최이서 씨와 아이들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지. 잠시 후 이서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앉으시오. 이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준이와 혜준이는 이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석규는 이서 앞에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무슨... 이서가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석규가 먼저 말했어요. 최이서 씨, 내 손주들을 지켜줘서 고맙소. 아니에요. 제 조카들인걸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소? 석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아이들 키우며 배달 일하셨다며. 트럭도 고장나고.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석규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서준아, 혜준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한테 잘못했어. 아빠를 쫓아내고 너희를 못 만나게 했지. 괜찮아요.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몰랐잖아요. 석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여기가 너희 집이야. 정말요? 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 종가집은 너희 것이기도 하니까. 문중 어른들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서 씨도 여기 계셔야지요. 아이들 이모시니. 한 어른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석규는 창밖 보호수를 바라봤어요. 800년을 지켜온 나무. 진우가 좋아하던 나무. 이제 그 나무 아래서 손주들이 뛰어놀 것입니다. 석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쫓겨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서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조카들에게 할아버지가 생겼고 자신도 이 큰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잠이 안 오시오? 석규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아, 회장님. 네, 조금. 나도 그렇소.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석규는 이서 옆에 앉았습니다.
최이서 씨, 내일부터 아이들 학교 문제를 의논해야겠소. 안동의 좋은 학교가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멀리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가집 뒤편 장류를 보관하는 장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장고에 불이 났어.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이선은 본능적으로 달렸어요. 시간장. 장고 안에는 600년을 이어온 시간장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석규가 가장 아끼는 종가의 보물이었어요. 이서 씨, 위험해요. 직원들이 소리쳤지만 이선은 이미 장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가득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어디 있지? 이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살폈어요. 불길은 입구 쪽에서 시작돼 안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시간장 항아리가 보였어요. 크고 무거운 옹기였습니다. 이걸 꼭 지켜야 해. 이선은 항아리에 다가갔습니다. 불길이 옆 선반을 핥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선은 항아리를 두 팔로 감쌌어요. 무거웠습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와 혜준이의 뿌리야. 이걸 지켜야 해. 이선은 이를 악물고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었어요.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서 씨. 밖에서 석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선은 소리쳤어요. 하지만 기침이 나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그때 천장 들보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서의 팔뚝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항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출구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서 씨.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시간장. 여기. 이선은 항아리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물 가져와. 빨리. 석규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이서에게 물을 끼얹었어요. 옷자락이 그을려 있었고 팔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석규가 이서를 흔들었습니다. 시간장. 괜찮아요? 이서가 가까스로 물었어요. 괜찮소? 당신이 구해냈소. 석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해 불을 껐어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석규는 시간장 항아리를 쓰다듬었어요. 600년을 지켜온 우리 집안의 자부심이요. 그리고 이서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줬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서는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서준이와 혜준이의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물려받아야 할 뿌리니까요. 석규는 이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CCTV 확인한 결과 방화로 보입니다. 범인을 잡았나? 네, 박 실장의 조카라는 자입니다. 원한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 때문에 끝까지 고생이구먼. 마을 사람들이 종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서 씨가 불 속에서 시간장을 구했다며 혼자서 그 무거운 항아리를. 대단한 분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저 여자가 진짜 종가 며느리감이야. 아이들 이모라지만 어머니나 다름없지. 회장님께서 복 받으신 거야. 저녁 무렵 문중 어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회장님, 최이서 씨를 우리 종가의 일원으로 정식 인정해야 합니다. 한 어른이 말했어요.
그분은 이미 아이들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장을 목숨 걸고 지킨 분이요. 종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겁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이서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모, 서준이와 혜준이가 달려왔어요. 우리 이모가 영웅이래요. 마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영웅은 무슨... 이서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석규가 다가왔어요. 최이서 씨. 네, 회장님. 문중회의에서 결정했소. 앞으로 당신을 우리 종가의 일원으로 대우하겠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종가집 운영에 당신 손이 필요하오. 박 실장이 떠난 자리를 당신이 채워줄 수 있겠소? 이서는 놀랐어요. 제가요? 저는 배달만 했는데 당신은 이미 증명했소. 종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문중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동의하오. 당신이 적임자요. 이서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서준이와 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종가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종가 일을 하나씩 배우시오. 천천히 함께. 그날 밤 이서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붕대 감긴 팔을 내려다봤어요. 아프긴 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언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보호수의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가집 대청마루에는 문중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서가 정식으로 종가집 운영 이사로 임명되는 날이었어요. 이모, 떨려? 서준이가 이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 이서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문중 어른들이 마련해준 고운 한복이었습니다. 최이서 씨, 앞으로 나오시오. 석규가 불렀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중 어른 12명이 양쪽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이서 씨를 안동윤 씨 종가의 운영이사로 임명하오. 석규는 임명장을 이서에게 건넸어요. 종가의 장류 사업과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을 맡기겠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는 임명장을 받아들고 깊이 절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하오. 잘 부탁하오. 서준이와 혜준이도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임명식이 끝나고 이서는 석규와 함께 사무실로 갔어요. 이게 종가의 장부들이요. 천천히 익히시면 돼요. 석규는 두꺼운 장부들을 보여줬습니다. 전통 장류 제조법, 거래처 명단, 직원 명부. 하나씩 배우시오. 네, 회장님. 그리고 이서 씨. 석규는 잠시 멈췄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저 말고 말씀하시오. 전통도 중요하지만 변화도 필요하니까. 감사합니다. 며칠 뒤 서준이와 혜준이는 안동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애들아, 떨리니? 이서가 교문 앞에서 물었어요. 아니, 우리 이제 할아버지 있잖아. 혜준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안동 윤씨 종가 손주야.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쟤들이 종가집 쌍둥이래.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시래. 불 속에서 시간장 구한 이모가 있대. 서준이와 혜준이는 자랑스러웠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유치원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안녕.
나는 윤서준이야. 나는 윤혜준이고 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석규는 서재에서 진우의 태블릿을 켰어요. 매일 밤 손주들의 영상을 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서준이 첫걸음. 영상 속에서 어린 서준이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잘한다, 서준아.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규는 화면을 쓰다듬었어요. 진우야, 내 아들들 정말 씩씩하게 자라고 있단다. 다음 영상은 혜준이 첫말이었습니다. 아빠. 혜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석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손주들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늦었지만 감사했습니다. 한 달 뒤, 이선은 종가집 회의실에 젊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전통 장류를 젊은 세대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이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예쁜 병에 담아서 SNS로 홍보하면 어떨까요? 전통은 지키되 포장은 현대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름도 새로 지어볼까요? 안동의 맛 어때요?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기억하기 쉽겠어요. 석규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찬성이요. 네, 회장님. 맛과 제조법은 그대로 지키되 세상에 알리는 방법만 바꾸는 거예요. 두 달 뒤 안동의 맛 첫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예쁜 유리병에 담긴 전통 간장과 된장이었어요. SNS에 올리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600년 전통이래. 꼭 사야지. 선물용으로 딱이네. 일주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서 이사님 대박 났어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이서는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석규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데려온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뒤 종가집 마당에 뭔가 운반되어 왔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된 1톤 트럭이었어요. 이모, 우리 트럭이다. 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정말. 이선은 눈을 크게 떴어요. 빨간 페인트가 다시 칠해졌고 녹슨 부분도 모두 수리됐습니다. 엔진도 새 것으로 교체됐어요. 회장님께서 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전시하라고 하셨습니다. 트럭은 마당 한쪽 보호수가 보이는 곳에 놓였습니다. 석규가 나왔어요. 저 트럭은 당신들이 힘든 시절을 견뎌낸 증거요. 잊지 말아야 할 추억이지. 회장님, 이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해 두려고 하오. 고난을 이겨낸 가족의 상징으로. 석규는 트럭 옆에 작은 명패를 세웠어요. 최이서와 윤서준, 윤혜준의 용기. 서준이와 혜준이는 트럭에 올라갔습니다. 이모, 여기서 우리 숨바꼭질했었지? 맞아. 그때 너희 참 착했어. 이제는 안 숨어도 돼요. 혜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석규는 이서를 산책에 초대했어요. 이서 씨, 같이 걸을까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는 모습 봤소. 정말 잘하고 있소.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야지. 석규는 보호수를 바라봤어요. 이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게 해줘서 아이들 덕분이에요. 아이들도 그렇지만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요. 석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서 씨,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라 불러도 되지 않겠소? 이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이요. 아이들 어머니나 다름없고 나한테는
딸 같은 사람이요. 이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석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보호수 아래에 섰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멀리서 서준이와 혜준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모, 여기 봐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석규와 이선은 함께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종가집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종가집 정원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보호수의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석규는 서재에서 작은 비석 도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진우와 며느리를 기리는 추모비였어요. 보호수 아래에 세울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이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시오. 추모비 완성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석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 주말에 제막식을 하면 되겠소. 주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문중 사람들과 마을 이웃들이 보호수 아래로 모였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비석이 보호수 뿌리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석규가 천을 벗겼어요. 검은 대리석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윤진우와 며느리 최민서, 영원히 이곳에서 잠들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을 택한 용기, 가족을 지킨 헌신, 영원히 기억하리. 서준이와 혜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하얀 국화 한 송이씩 들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서준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아빠랑 닮은 분이에요. 혜준이도 꽃을 놓았어요. 이서가 다가와 국화 다발을 놓았습니다. 언니, 걱정 마. 애들 잘 키울게. 약속해. 석규는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미안했다. 네가 택한 길이 옳았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보호수 잎사귀가 살랑거렸어요. 마치 진우가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모두 종가집 대청마루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서가 정성껏 차린 종가집 전통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김치, 그리고 막 지은 흰 쌀밥. 자, 모두 앉으시오. 석규가 말했습니다. 서준이와 혜준이는 할아버지 양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이모가 만든 거예요. 우리 종가된장으로요. 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겠구나. 석규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정말 맛있구나. 할아버지,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장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오, 그래. 석규는 기뻐했어요. 물론이지. 너희는 종가집을 이을 귀한 내 손주들이니까. 당연히 배워야지. 진짜요? 언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음 달에 장 담그는 철이 오면 같이 해보자. 와, 혜준아, 들었어? 응,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얘들아, 석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뭐예요? 종손의 의무보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먼저 배워라. 서준이와 혜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단다. 너희 아버지한테 종손의 책임만 강요하고 행복은 생각 안 해줬지. 석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를 잃었어.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구나. 할아버지, 너희는 행복하게 자라렴. 웃고, 놀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석규가 변했어요. 완고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종가집 마당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20명도 넘게 모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이서가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보호수 아래에서 잎사귀 왕관 만들기 대회를 할 거예요.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준이 오빠랑 혜준이 오빠가 만드는 법 가르쳐 줄 거야. 서준이와 혜준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다들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들은 보호수 아래에 둘러앉아 잎사귀를 모았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꼬고. 아, 어려워. 천천히 하면 돼.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 석규는 대청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보호수의 바스락거림, 따뜻한 봄바람. 좋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전통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예전엔 전통이 무겁고 엄격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웃으며 배울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만든 거 봐요. 한 아이가 왕관을 들고 달려왔어요. 오, 잘 만들었구나. 합격이야. 석규는 아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석규는 혼자 보호수 아래로 갔습니다. 추모비 앞에 섰어요. 진우야.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라.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리며 자랄 것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석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와 혜준이가 뛰어왔어요. 우리도 왕관 만들었어요. 두 아이는 직접 만든 왕관을 할아버지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왕이에요. 하, 고맙구나. 석규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이모도 와요. 혜준이가 이서를 불렀습니다. 이서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석규는 한 손으로는 서준이를, 다른 손으로는 혜준이를 잡았습니다. 이서도 아이들 곁에 섰어요. 네 사람은 나란히 보호수를 올려다봤습니다. 800년을 살아온 거모. 진우가 사랑했던 나무. 이제는 서준이와 혜준이가 사랑하게 될 나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짝이는 빛 속에서 네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모, 그리고 두 아이. 3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석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우야, 보이니? 우리 가족이야. 보호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 반짝이며 춤추는 것 같았어요. 종가집 마당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트럭은 한쪽에 전시되어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보호수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윤석규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슬픔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이서와 함께 이 오래된 종가집에서 보호수가 지켜본 800년의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월 따라 인생극장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석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